네, 오락에 함께할 두 분 나오셨습니다. 최양호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라면값 좀 생각해보죠. 추경호 부총리가 라면 업계가 적정하게 가격을 내리든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KBS 일요진단에서 한 얘기죠. 그 말을 먼저 들어보죠. 이 특정 품목 라면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면 값이 오르게 된 것이 작년 9월, 10월에 이때 많이들 올렸습니다. 그때는 이유가 하나는 국제 밀 가격이 많이 올랐다. 실제로 작년 중반기에 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위에 조금씩 내려갔습니다만 밀 가격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 이런 이유로 이제 작년 9월, 10월에 라면 값을 크게 올렸는데 사실은 그때 대비 1년 전 대비 지금 약 한 50% 밀 가격이 내렸고 작년 말 대비도 약 20% 정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올렸으면은 사실은 이 제조 업체에서도 밀가루 가격으로 올랐던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소비자들께 다시 적정하게 가격을 좀 내리든지 해서 대응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여전히 라면 값은 높은 수준에 계속 있습니다. 자, 라면 값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라면 값이 왜 오르는지 그것도 좀 따져보고요. 그다음에 라면 값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경제부총리가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 지금 라면 값 내려야 된다라고 추경호 부총리가 얘기한 대로 라면주 주식도 막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김밥, 라면하고 짝꿍 아닙니까? 김밥 값은 또 한 40% 5년 전에 비해서 올랐는데 왜 김밥 값은 안 오고 라면 값만 문제를 삼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번 들여다보죠. 최양호 박사님, 네. 라면 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많이 올랐죠. 뭐 작년도로 올해도 올랐고 밀가루 가격이 올랐는데 사실 저거는 또 밀가루 가격 얘기할 건 아니에요. 예. 지금 라면 가격은 한 600원으로 치면은 이 밀가루 가격은 60원밖에 안 합니다. 원가비 중에 10%예요. 예. 이제 수프 이런 건 360원. 그다음에 뭐 광고비 뭐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 이제 말하기 직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현재 6월, 7월이 2%대 물가 뭐 성장률로 지금 물가로 지금 내려온다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 5.1%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했고 어떤 표현이냐면 경제의 어려운 터널이 끝자락으로 와 있다. 그럼 이제 그러면서 지금 그날 얘기한 거에 아주 주요가 뭐냐면 소비 확대를 지금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가가 높은 부분들은 원복을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 이제 물가가 이제 3%로 내려오고 사실 2021년 3월 달에 이제 2.4% 한번 찍은 이후에는 계속 이제 고공행진을 했습니다만은 잡아오는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안정을 가하는데 그러면서 저 뒤에 뭐라 그랬냐면 이제 물가를 내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협회나 이런 단체에서 조금 이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뭐 강제적으로 내리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내리라는데 일단 저 말의 파장은 굉장히 크고요. 정부가 어떠한 경우라도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가격을 내려라 올려라, 그리고 가격에 대한 모든 결정은 소비자가 하는 거지 정부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부적절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윤경호 소장, 마치 물가 인상의 원인이 라면 업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들리기도 해요. 그렇죠. 지금 그게 바로 이제 이게 상징적으로 딱 한 놈만 집어서 팬다, 뭐 이거에 이제 라면이 된 것 같이 됐잖아요. 이유가 있죠. 작년 9월, 10월, 11월 세 달에 걸쳐서 라면 업체들이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약 9%에서 11% 정도 값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아니 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살 때 당장 값이 오른 걸 느끼잖아요. 근데 그때 왜 올렸는지를 보니까 밀 가격이, 국제 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예. 지금 추경호 부총리는 지금은 50%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당시는 50%를 뛰어넘게 올랐어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라는 곳이 세계 밀 생산지역 중에 제일 넓은 곳은 아닙니다. 제일 넓은 곳은 인도예요. 사실은.
그러나 인도는 자기들이 생산해서 자기들이 주로 많이 먹어요.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우크라이나예요. 그러니까 절대 생산량으로는 세 번째쯤 되는데 수출에서 특히 밀을 많이 먹는 빵을 많이 먹는 유럽의 주 수출 기지가 우크라이나거든요. 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이 공급 차질이 좀 빚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최근에 추경호 부총리가 50% 정도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전쟁터가 되고 러시아가 온갖 압박을 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반출되는 밀 양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점점 전쟁은 전쟁대로 치러지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유럽 지역으로 수출되는 양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오는 이 밀의 양이 다른 나라의 밀 시장을 다 혼란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급기야 헝가리 등등 5개 나라가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밀을 우리는 수입을 안 하겠다라는 사태까지 갔어요. 그러다 보니 밀 가격이 지금 곤두박질 친 거거든요. 그걸 잡아서 지금 추경호 부총리가 자, 원자재 가격, 밀 가격은 떨어졌는데 주요 품목, 라면, 그 밀이 주 원자재 아니냐? 근데 왜 거기는 하나도 안 떨어뜨리냐? 이제 이렇게 친 거죠. 근데 경제 담당 부총리가 이렇게 딱 한 종을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미쳐지게 됩니까? 자, 우선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라는 게요. 자, 크게 보면 우리 정화 박사님 뭐 전공입니다만 케인지안 시장주의자들 아니 이제 정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케인지안과 시장 지상주의를 얘기하는 신자유주의 학파 이렇게 둘로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나는 밀턴 프리드만의 신자유주의 수호자입니다. 나는 신봉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보수 정부는 대개의 경우 시장 지상주의의 신자유주의를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로 삼아요.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니 경제총수인 부총리가 경제부총리가 시장에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는 이런 발언, 그다음에 이런 논리는 그동안에 기본적인 철학으로 내세웠던 거하고 우선 안 맞지 않느냐.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부총리 추경호 장관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지금요, 물가라는 게 이제 한국은행이 내놓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지금 3%대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정부는 올해 내에 안 되면 내년까지 2%대로 끌어내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거든요. 그 발버둥을 치는 거에 이 라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밥 이건 서민 품목입니다만 나머지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여름철 돼가지고 많이 찾고 계시는 빙수, 아이스크림 이런 거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막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라면이나 김밥, 짜장면 이제 이런 걸로 상징되는 이 물가를 어떤 식으로든 지금 틀어 잡기 위해서 정부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상징, 그 언급이 바로 추경호 부총리의 라면 업체들 잡기가 된 거죠. 라면주 주가도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뭐 바로 가격이 내리면 매출액이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떨어진다. 자, 라면 우리 평균으로 일주일에 1.7개 먹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뭐 우리의 이제 뭐 주식화가 돼 있는데, 자, 추경호 부총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게 뭐냐면은 근원 물가 지수라는 게 있어요. 여기 식료품 값을 빼요. 석유랑 뺀 거하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 물가 지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근원 물가 지수가 3.9고요.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는 3.3이에요.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서비스업을 잡아야 되거든요. 서비스업에 이제 외식비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게 다 사실은 임금이 쫓아서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금은 지금 못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어려운 지금 탈출하려고 그러는 마지막 지점에서 그래서 그런 지금 세밀하게 챙기지를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갔는데 이러면 만약에 의도가 있다면 자 이렇게 뭐 근원 물가 지수 지금 오르고 이러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뭐 최저임금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 쉴드들을 딱딱 치고 가는 거 아닌가 같은 의심도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물가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개입하는 자체는 굉장히 우리 경제학에서는 뭐 이거는 금기시하는 부분들인데 이걸 했고요. 사실 이 우리가 시내에 집값을 올리는 가장 주된 원인이 뭐냐면은 정부에서 집값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그런 정책을 냈을 때라고 모두 다 그거는 뭐 경제학자 100% 다 동의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미스했는데 이뭐 주소 담을 수도 없고 참 큰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몇몇 분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부산이대인님이요. 라면을 잡을 게 아니라 밀가루 가격을 잡아야죠. 쌀 1kg과 밀가루 1kg 가격 어떤지 아십니까? 비슷합니다. 오히려 밀가루가 더 비싼 것도 있어요. 근데 밀가루 가격도 잡을 수 있습니까 이게? 잡았어요. 지금 아까 뭐 소개해 주신 대로 연말 대비 지금 20% 내려왔고요. 예. 그러면 이제 동월 대비해서는 50% 좀 내려왔어요. 그리고 밀가루 값이 아까 말씀드린 600원짜리 라면에 원가의 10%밖에 안 돼요. 팜유 들어가는 게 한 20% 되고요. 좀 뭐 등등해서 복합적으로 들어왔는데 그거를 밀가루 가격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해야 되고요. 절대적으로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하는 부분들은 진짜 필수 소비재라든가 우리가 어떤 뭐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들어가는 소면 안 됩니다. 사실 저 라면값 줄이려면요 광고비가 한 25% 되거든요. 그다음에 용기 포장재 이런 게 또 한 25% 돼요. 그런 거 줄이라 그러면 됩니다. 근데 원자재를 갖고서 얘기했다. 이거는 조금 지금 현재 너무나 뭐 과도하게 지금 경기 바닥이 확인됐다. 뭐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얘기할 때 뭐냐면 경기 저점을 1월 달로 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 서사를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름실어님, 밀가루가 핑계라면 과자는 어떻습니까? 그런 의견 주셨고요. 한세종님, 라면 안 먹고 오므라이스 먹으면 됩니다. 임금님교회 캔디님, 저 편의점 하는데 라면 값이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이석영님, 중국집이랑 국수집도 압수수색 해야지요. 잭 모리스님, 정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정성이 기반이 되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 금방 냉각기로 의미 없는 술수에 지나지 않고 조율이 아닌 후폭풍에 대한 행정 준비가 없는 상태로 대응 방안 능력이 상실되면 국내 경제가 곤두박질 칩니다. 그 사실 가격 제일 많이 오른 건요 짜장면이에요. 냉면 아닙니까? 냉면도 올랐습니다. 냉면도 지금 냉면이 거의 엄청 30%, 올랐어요. 30% 올랐는데 이 자장면 값은 46% 올랐어요. 그럼 근데 그거는 밀가루가 아니라 볶아야 되잖아요. 팜유로 뭐 그 식용유로 그게 올라서 그런 거예요. 기름값이 올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 원인들이 다르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 연동제를 해서 이제 원가가 뭐 수입하는 원가가 올라가면 올리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강제적으로 내릴 수 있는 동인도 그렇게 크지 않고 뭐 전체 지금 원가비 중에 10%인데 그거 갖고 내린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이죠. 자 이제 아무튼 경제부총리가 공개적으로 공영방송에 나와서 라면값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라면 업계가 웃기고 있네 이러기는 힘든 거 아니에요? 윤경호 박사님 보시기에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내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자체도 사실 상장사라면 시장에 이미 주식이 올라와 있는 곳이라면 그 전체 원가 구성에서 밀가루는 10%밖에 안 되는데 부총리가 그렇게 내리라고 했다고 해서 정치적인 요인 또는 뭐 여론에 등대 밀려가지고 그걸 낮췄다. 배임 아닙니까? 이 사회에서 과연 그게 문제 제기가 안 될까요? 그러니까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작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원자재가 최종 제품에 연결이 돼 있는
그게 이제 식품이나 에너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원자재 가격 연동제를 되게 다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게 되지 않아요. 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정치적인 요인이 거기에 가미되거든요. 그러니까 라면 역시 작년 9월, 10월, 11월까지 라면 업체들은 전체 중에 원가의 10%밖에 안 되는 밀 가격 이거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얼마나 그렇죠. 많았겠어요. 근데 꾹꾹 참고 있다가 울고 싶은데 뺨 한 대 맞으니까 빡 올렸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그러면 또 다른 요인으로 그걸 찍어 누리려고 하는 거고요. 전기요금 마찬가지입니다. 천연가스 또는 뭐 원유 가격이 계속 올라서 그거에 연동해서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전기요금 올리면 서민경제에 영향 미치죠. 기업들 죽겠다 그러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못 올리고 있다가 지금 한전 적자 35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건 정권 차원의 결정을 떠나서 이건 바로 정치적인 요인이 바로 경제를 억누르는 게 바로 그런 부작용을 가져온다. 이제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라면값 내리라 그래서 내린 적이 한 번 있어요. 2012년도에. 2012년. 네, 12년도에 내렸는데 사실 이게요. ISDS의 소송감입니다. 예. 왜냐면 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로든지 내리라고 강제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외국 기업이 한국에 와서 라면 공장을 세웠는데 정부가 가격을 내리라고 해서 자네가 손해가 보잖아요. WTO 제소. 예, 제소할 수 있어요. 예. ISDS에서 자기네들이 뭐 벌 수 있는데 못 번 만큼은 이거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신 거고 사실 2012년의 얘기는 동참하는 차원에서 그러고 한 거지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나를 찍어서 한 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때는 공정위를 동원했어요. 예. 맞아요. 이명박 정부 말기 때인데 그때는 공정위를 동원해서 업체들을 막 전방위로 압박을 했죠. 근데 이제 그때도 이명박 정부고 지금 이제 MB 시즌 2라고 얘기합니다만 아까 일부에서도 그런 걸 얘기를 했는데요. 왜 꼭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두 분 이제 뭐 그쪽도 전문가시니까 일부에서 우리가 다뤘던 게 킬러 문항 이거 지금 없애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없앤다고 사교육이 잡힙니까? 근데 어떻게 그 딱 사소한 부분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물가 인하 방안을 좀 생각을 해본다든지 어떤 식으로 물가를 잡겠다든지 이런 것을 부총리면 얘기를 해야지 라면값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MB 때 제가 아까 그 사례를 얘기했어요. MB가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맨 처음 했던 말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전봇대 뽑아라였어요. 영암의 대불공단. 규제 완화하는 차원에서. 예. 그걸 규제 완화로 다 해서 그랬죠. 야 정말 기가 막힌 은유다. 저기 뭐 저 시골에 있는 공단 입구에 전봇대 하나 뽑으라는 얘기로 마치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모든 전봇대는 그렇죠. 어떤 것들인가 이렇게 해석을 해줬는데 나중에 아니었어요. 그냥 그 전봇대 뽑으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뽑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다른 전봇대 2개 잘못 뽑았대요. 왜 이렇게 그 마스터 플랜이나 그랜드 플랜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생각나면 하나 툭툭툭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경호 박사님. 그게 바로 아까 제가 이 보수 정부를 자임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 철학에 반하는 지금 추경호 부총리가 시장 개입하는 이게 자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출범하자마자 했던 게 감세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해줬죠. 그리고 공제 한도를 훨씬 더 확대를 해줬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보수 정부는 감세를 기치로 내걸어요. 근데 이 문제는 감세라는 게 경제가 좋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안 좋을 때는 악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감세를 함으로써 기업들에게 투자를 촉진한다라는 건데 그거는 선순환일 때만 가능한 얘기고 악순환일 때는 오히려 더 더 악영향을 미치는데 자 지금은요 윤석열 정부가 막상 기업들 뭐 다른 세금들을 깎아놓고 보니 지금 우리 경제가 다운 트렌드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세수가 절대 부족이에요. 지금 5월까지 잡아놨던 목표 한도보다 한 35조 원 정도 돈이 덜 거쳤거든요. 이렇게 돈이 덜 거치는 상황에서 일단 감세라는 기치는 내걸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 정부는 요금,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공공요금을 틀어막거나 또는 또 깎아주는 정책을 펴거든요. 대표적으로 전기요금 못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전임 정부도 못 올렸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못 올리고 있어요. 또 하나 인천공항에 가는 도로 이용료 이걸 절반 깎아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깎아주고 나서 여기는 민자로 조성한 도로예요. 그러니까 민자 사업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 보전을 못 해주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걸 인천공항공사와 도로공사가 그냥 메꿔주는 걸로 하겠다. 그것도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임기 후까지 이어지는 7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본 철학하고도 부딪히는 앞뒤가 안 맞는 정책들이 튀어나오는 게 긴 그림, 큰 그림 하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 아니라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마디, 딱 한 포인트가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면 그게 바로 그냥 정책으로 튀어나와 버리는 그런 게 아니냐는 짐작을 하게 합니다. 요번에 이거 발단은요, 제가 그래서 이제 취재를 좀 해봤는데, 사실 이제 추경호가 이 정도 얘기하려고 그러면 자신감을 갖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봤더니만 국책연구원에서 뭐를 보고서를 나왔냐면, 우리나라 경기의 저점, 바닥이 1월 달에 형성이 됐다. 이제부터는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올라가는데 가장 추동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것이 소비 활성화에서 나온다. 이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근데 진단이 잘못됐다고 봐요. 1월 달에 저점이 형성이 됐을까요? 그 이제 거기서부터 지금 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지금 고무적인 숫자들은 나온다. 수출이 지금 이제 6월 달에 들어서 10일간은 이제 플러스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적자폭도 이제 많이 대쪽하니까 사실 이러면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에는 굉장히 좋은 신호이긴 하지만 과연 이것을 우리가 1월 달이 저점이라고 해서 지금부터는 민간으로 가서 민간 활성화를 해야 한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책으로 나온 게 민간 중심의 경제 운영인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정부가 도와주는 게,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그 갭을 메꿔주는 게 사실은 정부의 할 일이라고 보는데 조금 민간에게 이거를 던지는 듯한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요. 이런 글들도 주십니다. 여름실어님, 수능이나 라면값 뜬금없이 말하는 이유는 다른 이슈를 덮는 수법이 아닌지 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그런 생각 들만해요. 뭐 그럴 수 있죠. 푸드리 햇번님, KBS 수신료 분리 징수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기요금이나 착시효과 노린 이유도 있지 않나 의심이 듭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지금 그 일리가 있네요. 일리가 있죠. 네네. 저거 내는 게 확 줄어드니까 네. 수신료 만약에 분리징수하면 조영 박사님 말씀을 이어받아서 제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신 건데요. 지금 우리 경제가 이미 저점을 지났느냐.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정말 경제가 침체 아니고 이제 다진 다음에 상승을 위한 이 도약을 하느냐. 그러나 IMF 진단이나 세계은행 진단은 우리 경제 처음에 1.5% 올 성장률 예상했다가 1.4로 낮췄죠. 한국은행도 1.6 얘기했다가 오히려 더 낮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우리는 지금 꾸준히 올렸지 않습니까? 물가 잡아야 되죠. 그다음에 풀린 돈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동조화 가고 있는데 경기가 계속 저렇게 저점 오히려 더 바닥을 향해서 침체로 가면 금리 더 이상 못 올리잖아요. 반대로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를 낮추면 미국과는 더 금리 격차가 벌어질 거고 모든 게 뒤죽박죽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를 붐업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뭐냐? 결국 정부가 재정을 더 확충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 확보가 지금 차질을 많이 빚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 엄청나게 깎아줬잖아요. 공공요금 뭐 안 올리고 지금 요금 다 틀어막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재정 나라 살림
건전하게 유지해야 된다. 전임 정부들이 엄청나게 부채를 늘려가지고 흥청망청했다라고 또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을 확충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가 민주당에서 추경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대표 연설을 하기 전부터 민주당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어제 대표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그저께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사실은 정부가 지금 불감청 고소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정말 이걸 오히려 정부가 추경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야당이 추경하자고 그러고 정부가 안 한다고. 정말 이건 경우 이례적인 거예요. 저는 처음 봐요. 그렇습니다. 거의 처음 보셨다고 네. 하는 게 맞을 정도로 이건 이례적인 거예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정부에 정말 울고 싶은데 손 안 대고 뺨을 한 대 살짝 때려준 지금 상황이에요. 이걸 오히려 추경호 부총리는 여전히 나라 살림을 그렇게 흥청망청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버티던데 제가 한번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언제까지 버티고 언제 입장을 바꿀지. 아니 그게요. 우리가 의사가 가면 의사 진단이 바라야지 바른 처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1월 달에 저점을 지난 부분들을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사실 5월 달에만 들어와도 4번 뭐 ADB 뭐 회의 가서도 하고 뭐 그다음에 국회 재정위원회에서 다 지금 반대를 했어요. 물론 추경이라는 게 뭐 전쟁이나 국가의 대규모 재난 뭐 등등의 이제 요건이 있습니다. 4가지. 거기에는 지금 뭐 되질 않아요. 왜냐면 대량 실업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실업률 2.7%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취업률 뭐 이런 것도 63%까지 지금 올라가 있어서 것으로 보기에는 하지만 일단 우리가 한 3, 4년간 지금 앓고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몸이 허한 상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수든지 다시 한번 진단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도 그렇고 부총리도 그렇고 정말 나라 전체를 생각했을 때 이게 올바른 방향이다 생각하면 그 방향을 위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정리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런 것을 국민한테 좀 보여줘야 국민이 안심하고 그 정부를 믿고 따를 텐데 이렇게 사소한 부분을 툭툭툭 건드리는 것처럼 한다면 신뢰가 가겠습니까? 큰 그림이 없죠. 그런 게 좀 뭐 아쉽습니다. 학교 들어가는 거 일찍 들어가게 하는 것부터 뭐 툭툭 이게 참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뭐 5세 입학 난리 났죠. 또 뭡니까? 그 교육 관련해서 하여튼 뭐 계속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어지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앞에 패널들 중에 혹시 답을 주셨는지 제가 궁금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물어보는데 윤 대통령한테 킬러 문항이라는 그 얘기를 누가 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6월 모의고사 평가 예. 이게 어려워서 예. 우리 애가 아주 죽을 썼다라는 예. 말을 누가 했을까? 그러니까. 그걸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윤경호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이 오늘 아침 내내 그 부분이었어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누가 잡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거 너무 뜬금없잖아요. 너무 뜬금없죠. 예, 그리고 아니 킬러 문항 하나 없앤다고 사교육이 없어집니까? 그러면 사교육을 없애자, 공교육을 살리자 네. 이렇게 큰 문제를 제시하면 그걸 반대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교육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고등학교 수업 현장 한 번이라도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가보신 적 있어요? 뒤에서는 자고 있고 뭐. 전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요. 한참 전인데 지금은 더 할 거예요. 절반 이상이 엎드려서 자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선생님이에요. 신경 안 써요. 그거 신경 쓰면 뭐고 또 네. 뭐 재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뭐 자라. 나는 또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공교육 현장이에요. 그리고 사교육은 어느 정도냐? 제가 엘리베이터 학원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봤는데 초등생 치의예반 모집. 초등학교부터. 네. 초등생을 상대로. 그때 그 문제 주셨잖아요. 그거 들어가는 입학고사 거기에 애들 초등학교 그런 부분을 잡아야죠.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도 없이 그냥 이번에 그
모의고사가 아주 뭐 엄청 어렵게 나와가지고 문제가 있다는데 그 문제에서 들여다봐. 이건 뭐 이권 카르텔이야. 이런 식으로 딱 단정해가지고 대통령이 가버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또 막아야 되는데 겨우 한다는 말이 대통령이 입시 수사도 많이 하시고 조국 관련해서 수사도 많이 하셔가지고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러니 부총리도 라면값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인사가 만사고 좋은 사람 쓰셔야 됩니다. 오늘 라면 얘기했습니다. 부산이 대인님 오늘 점심은 라면 먹어야 되는 게 오늘 점심을 라면을 먹으려다가 안 드시는 분이 많을지 라면 드시는 분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라경제 예. 추경 부총리가 언제까지 버티는지 한번 잘 보겠습니다. 추경하겠다고 아마 입장 바꿀 날이 멀지 않을 겁니다. 그나마 이 정부에서 추경 부총리가 욕을 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예. 근데 이름이 한자가 똑같으셔요? 추경 호인데 추경 안 한다는 거죠. 아, 저하고 경계 다릅니다. 뭐 하여튼 뭐 물어본 겁니다. 예, 최양호 박사님, 윤경호 박사님 두 분과 함께한 오라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래머 좋아. 글래머 안 좋아? 좋아요. 글래머 좋아. 너 좋다. 그때 글래머를 발랐으면 티가 안 났을 텐데. 농사하고 그럴 때 피부가 타요. 타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거 바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하, 좋아요.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제가 보증합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면 우리 스픽스가 힘을 갖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라경제 기다리신 여러분,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엘리언 얘기해 보지요. 예. ISDS가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절차 예. 이렇게 이름이 됩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마지막에 S라는 게 세틀먼트거든요. 예. 그거는 이 제도 내지는 과정, 절차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앞에 있는 예. ISD는 인베스터, 예. 그러니까 투자자요. 예. 뭐 당연히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는 예. 투자자. 그다음에 S는 스테이트예요. 이 스테이트라는 게 왜 네이션이나 예. 이런 국가의 의미가 아닐까. 이건 예.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 텐데 쉽게 말하면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스테이트도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식으로 네. 미국에서는 국가를 얘기할 때 스테이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게 영미법 계통에서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스테이트를 상대로 제기하는 일종의 분쟁, 디스퓨트라는 게 분쟁이니까요. 그래서 ISD 그리고 마지막에 S는 시스템이나 세틀먼트 뭐 이런 건데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 게 왜 나왔느냐? WTO 체제 하에서는 공정한 무역 거래라는 걸 요구하거든요. 공정한 무역 거래의 핵심은 뭐냐면 자국의 기업이나 자국 쪽은 그 나라 정부가 몰래 또는 뭐 우회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투자자나 기업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는 예. 그런 각종 법령, 제도 또는 뭐 행정지도 이런 거를 못하게.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를 했다고 생각해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게 왜 가능해졌냐면 FTA라는 거 있잖아요. 네. 자유무역협정이잖아요. 이 FTA의 전 단계나 조금 다른 변형이 뭐냐면 BIT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Bilateral Investment 투자 협정 Treaty. 그러니까 조약. 예. FTA는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분야를 다 하는 거고 BIT는 이 자본 투자에 국한된 거이긴 한데 이런 조약을 협약을 맺은 나라들끼리는 이 얘기 드린 것처럼 정부가 차별적으로 외국 투자자에게 대접을 하지 마라.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들이 싹싹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ISDS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했냐면 이제 국민들이 잘 안 들어봤던 그렇죠. 그런 이제 기구인데 여기에서 결정을 하면 1심으로 끝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 일반 사법 체계처럼 2심, 3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만약 이걸 안 따르면 어떻게 돼요? 특별한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ISDS 체제 하에서 따라가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체면, 그다음에 그 이후에 다른 투자. 한국이란 나라 저거 실컷 개방해놓고 FTA 맺었다고 뭐 몇 개국하고 자유롭게 교역한다고 해놓고 이런 문제 제기해서 국제사회 약속인데 안 지켜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한국을 투자를 국제사회에서 매장되겠죠. 그렇습니다. 현재 ISDS 시스템을 우리도 따라가겠다고 동의한 나라가 120개국 정도 됩니다. 이거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재판부 역할을 하는 PCA 이제 이 재판부 역할을 하는 이곳이 1899년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1899년이라는 얘기는 벌써 1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나라들 위주로 먼저 시작을 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딱 하나 우리가 이미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란의 한 투자자가 우리에게 이미 이 ISDS 제기를 했다가 당시에 우리 정부가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소송으로 맞대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소송이라는 거는 그 판결을 했던 곳, 근데 이제 그때는 아마 영국 런던에다가 제기를 했는데요.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제기해도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에 엘리엇 이거 이전에 론스타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 제기해서 뭐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사실은 전문가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한 걸로 그렇게 치부하죠. 자, 그러면 일단 ISDS 공부를 했고 이번에 이제 이 ISDS가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마무리가 된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뭐 이제 한번 뭐 하려면 영국에 뭐 또 뭐가 있다면서요? 국제사법재판소에 내는 겁니까? 뭐 아닙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고요. 이거는 이런 식의 이 투자와 관련된 이거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사안이 못 됩니다. 자, 이번에 결론을 내린 게 우리가 엘리엇에 1,300억을 줘야 되는 거죠. 예. 엘리엇의 원래는요. 자, 문제를 제기한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얘기한 원금은 690억 원만 물어줘라 라고 판결해 놨습니다. 그러나 엘리엇이 처음에 제기한 금액은 이거에 사실상 이게 한 7%밖에 안 되거든요. 93% 아까 패널들 중에 일부가 얘기하셨잖아요. 장성철 소장이 슬쩍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잖아요. 7억 7천만 달러라는 규모를 제기를 했는데 이 중에 7%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물어줘라는 거고 근데 왜 이게 1,300억 한 700억밖에 안 되는데 왜 1,300억까지 되느냐. 그 사이에 지연이자 그러니까 왜 언제부터 지연이자를 따지느냐. 이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 펀드에 투자 보유하고 있던 지분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이익 이거를 저해했다, 방해했다라고 얘기하는 2015년 5월 정도의 시점부터 그 시점부터 판결이 난 그 시점까지의 지연이자 그리고 이번 소송을 둘러싸고 발생했던 여러 법률 비용 그게 한 350억 정도 추산이 되는데요. 이걸 다 합치다 보니까 1,300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엘리엇에 우리가 이걸 물어줘야 되는 이유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자,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요.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이를테면 최순실 등등으로 인해서 생겼던 국정농단의 한 부분에 K재단과 미르재단이라는 거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그 K재단, 미르재단을 만들 때 기업들을 주로 동원을 했습니다. 그 기업 중에 삼성이 동원이 됐죠. 이재용 회장이 뭐 직접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그 압박을 받기도 했다고 나중에 수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결론적으로 K재단과 미르재단에 이재용 삼성이 돈을 86억 원 아마 이쯤 출연을 한 걸로 돼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일부는 사실상 이게 뇌물이다라고 판결이 났고요.
일부는 뇌물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지만 그 일부의 뇌물이라고 판결이 났던 거에 연결고리가 뭐냐면 이재용 당시는 부회장이었을 거예요. 이재용 씨가 경영권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시 삼성이 추진했던 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쉽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조금 더 유리한 입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 중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이 제일모직 합병에 11% 정도 지분을 갖고 있던 국민연금이 이걸 불법인 걸 알면서도 지원을 해줬다, 동의를 해줬다라는 걸로 그래서 우리는 엘리엇 입장에서 우리는 그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져서 손실을 입었다. 근데 엘리엇은요 삼성물산의 지분을 한 7%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생긴 손실이 손해다. 뭐 계산을 해보니 이 정도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결국은 11%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인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판결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엘리엇이 이번에 그걸 갖고 문제를 삼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수사를 주도했던 특검 팀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 밑에서 역할을 했던 한동훈 법무장관이죠.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 회장을 향해서 기소를 할 때 꺼냈던 논리를 엘리엇이 고스란히 가져다가 그러니까요. 그 논리를 그대로 써먹었어요. 근데 이때 박근혜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아니다. 삼성이 낸 거는 자발적으로 한 거고 뇌물이 아니고 경영권 승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다져주기 위해서 내가 도움을 준 게 아니다라는 방어 논리를 폈는데 그러면 자기 부정이 되잖아요. 그 방어 논리를 이번에 또 우리 정부가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가 이렇게 돌고 돌면서 아이러니 했는지 참 웃기기도 그래서 합니다. 그런 걸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결정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말하니까 조금 말을 아끼는 듯한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쉽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엘리엇 소송은 뭐 내용은 아실 거고요. 그게 2018년부터 지난 정부에서 쟁송 절차 다 끝난 상황이었고 저희가 결과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는데요. 말씀드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결정문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저희가 추가적인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저희가 책임 있는 답변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말장난을 한 건데 평소 답변 태도하고 그렇습니다. 달라요. 특히 이전에 이와 유사한 판결이 내려졌던 론스타 때는 뭐 3천억 원 이상 우리 정부가 물어줘야 되는 걸로 났어요. 그거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전혀 관여했던 일도 아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뭐 조금이라도 연결이 된 게 아닌 일이긴 하지만 그때는 론스타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제소를 해서 뭐 소송으로 가서 다시 붙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의논하는 상당히 국민들을 오도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리려다 말았습니다만 이 판결은요 중재라는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재판에 가면 재판은 3심까지 보장이 되는 판사가 원고와 피고를 놓고 법적인 걸 따져가지고 잘잘못을 가려내는 민사든 형사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건 항소심, 상고심까지 3심까지 다 거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조정이나 중재라는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갈등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근데 이 투자나 아니면 기타 영유권 분쟁, 영토 분쟁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PCA라는 재판부를 놓고 각 나라가 이거는 양쪽 당사자들이 서로 자기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그걸 중재를 해주는 재판부가 있긴 하지만 한 번만으로 결론을 내자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거는 중재라는 절차를 거치는 걸로 당사자들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지 않는 게 관례예요. 그런데 소송으로 안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송을 안 가죠. 갈 수 없고. 그러니까 가도 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남아있는 5건 정도 중에 이란의 아야니라는 그 그룹이 2건을 제기했거든요. 예. 그 중에 한 건은 이미 패소를 했는데 그 패소한 걸 우리 정부가 패소한 걸 우리가 소송 제기했는데 소송에서도 우린 졌어요. 그러니까 이 건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저렇게 애둘러서 말을 했지만 소송으로 가봐야 실익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자, 이제 아무튼 1,300을 줘야 되는데 예. 엘리엇에 그거는 누가 줍니까? 우리 정부가 세금으로 줘야 됩니다. 국고에서 재정에서 줘야 됩니다. 이거는 어느 정부가 했느냐, 어느 정권이 했느냐를 따질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했으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럴 수가 없는 사안이고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채가 유지되는 한은 외국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을 보고 대한민국에 와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진보 정부든 뭐 보수 정부든 아니면 어느 정권이든 상관없이 이건 따라야 되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이 상황에서는 그냥 뭐 업보입니다. 그럼 이제 국민 세금 1,300억이 나가게 나가야 생겼는데 됩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바로 그런 점인데요. 그래서 이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게 할 거냐. 자, 우선 첫째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임과 기타 뭐 삼자 뇌물과 뭐 여러 가지로 20몇 년의 실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추징금도 몇천억 원을 받았잖아요. 물론 사면이 다 됐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일에 대해서 과연 이게 FTA 정신을 위배한 사안이라는 거를 알았을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그걸 참모들이 보고를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면할 수 없죠. 또 하나 당시에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걸로 유죄를 받았잖아요. 복지부 장관 문영표 장관,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운용본부장인 홍한선 씨. 이들은 공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공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이 국가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이걸 물을 수 있는 게 구상권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 세 사람한테. 예. 왜냐하면 구상권이라는 건 공무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 이재용 삼성 회장이 이로 인해서 수혜를 입은 거 아니에요. 혜택을 입은 건 이재용 회장이잖아요.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을 안정화시켜 주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이런 짓을 한 걸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재용 회장의 책임은 없느냐? 이재용 회장이 만약에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나 홍한선 본부장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로 인해서 제가 이런 혜택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연금을 좀 동원해주면 효율적입니다라고 설명을 했거나 정보를 줬다면 이재용 씨도 민간인이지만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법조의 얘기인데 그걸 입증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이재용 씨도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구상권 행사의 대상은 전직 공무원밖에 안 된다. 삼성한테 물리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국민들이 이 삼성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안 좋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도대체 국민연금이라는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이런 거를 동원해서 자기 개인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까지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해서 뇌물을 줘서 이런 짓을 하게 했다. 그때 공부는 했잖아요. 그게 다 반영이 돼서 탄핵이라는 거에 국민이 찬성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더듬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삼성은 그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반성하는 거에 맞춰서 다른 방법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를 하는 뭐 그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요? 어찌 됐든 이제 꼼짝없이 국민 세금 1,300억 원이 나갈 판인데 이걸 지금 뭐 바로 안 주고 또 질질 끌어봐야 별로 좋은 일이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연이자 계속 나갑니다. 지연이자 나가고 또 소송 먼저 다시 또 한다고 그러면 또 그 법률 비용까지 또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이걸 놓고 뭐 93%의 승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말장난입니까? 자, 아까 제가 중재라는 얘기를 굳이 드렸는데요. 저쪽에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우리가 손실을 입었다고 제기를 하고 그
큰 금액을 놓고 소송을 제기한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는 어떡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민사재판은 우리 국내에서도 민사재판을 그렇게 부풀려서 손실을 물어달라고 얘기를 못하도록 민사재판은 그에 비례해서 모든 인지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비용들을 부담하도록 원고가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이것도 역시 그런 장치는 없지만 중재라는 이 절차를 취하기 때문에 양쪽 당사자가 사전 협의를 해서 야, 니들이 제기한 금액 그거 너무 터무니없다라는 사전 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7억 7천만 불이라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피고 쪽도 아 그래 니들이 입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개연성을 조금이라도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렇게 부풀려진 금액 가지고 93%는 우리가 이겼다. 이거 아무짝에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말장난이죠. 말장난이죠.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엘리엇 쪽에서 또 엘리엇 변호인 측에서 얼마나 신났겠어요. 아, 이건 뭐 하나만 합니다. 지금 대통령하고 법무장관이 이 논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약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걸 어떻게 스스로가 부인했겠어요?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건은 사실은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미국의 또 헤지펀드인 메디슨 캐피탈이라는 데서 2억 달러 또 ISDS 또 소송을 제기해 놨어요. 이거는 엘리엇에 준해서 아마 판결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중에 일정 금액은 또 우리 정부가 또 물어줘야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돼 있는데도 국민을 상대로 93%의 승소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좀 그게 떠올릅니다. 이 93% 승소 이 표현을 보고 지난번에 스타모빌리티로부터 접대받았던 검사들 숫자 조정해가지고 불기소했잖아요. 왜 이렇게 그 숫자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가? 국민을 그렇게 보는가? 그런 좀 화가 납니다. 맞습니다. 이건 정말 국민을 모욕하는 얘기죠. 93% 그거 아무짝에 의미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소송으로 또 제대로 붙어보겠다. 그거 역시 이 ISDS라는 이 중재를 통해서 양쪽의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하기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이 시스템 안에 우리가 있으려고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소송으로 가겠다. 이것도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요. 참 이 부분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윤경호 소장도 이제 언론인 출신이시니까요. 어떤 매체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기업 사냥꾼 맞서 잘 싸운 정부, 피해 규모 부풀린 엘리엇은 굴욕.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그건 제가 저도 그 기사 봤습니다만 그거 역시 정말 말장난입니다.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격을 하는 쪽에서는 금액을 부풀려서 그러면 공격을 하고 방어하는 쪽은 그 중에 일부만이라도 우리가 건져내고 이런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ISD는요, 심지어 어떤 문제 제기도 가능하냐면 제가 지금 우리에게 총 10건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 중에 5건은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예. 근데 이제 추가로 남아있는 5건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가 메디슨 캐피탈이라는 미국 펀드. 네. 이거는 똑같이 이 엘리엇처럼 삼성물산 제일모직 건이고요. 또 하나는 이란의 다얀이라는 그룹인데 이 그룹이 제기한 거는 자기들이 대우 일렉트로닉스라는 사기업에 투자했던 이건데요. 이거는 좀 별개로 놔두고 스위스의 쉰들러라는 그룹이 현대 엘리베이터 승강기 업체죠. 예. 현대 엘리베이터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정은 회장이 자기 경영권을 또 여기도 안정화하려고 유상증자를 하고 또 그랬죠.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게 사적인 목적이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요. 근데 그 개별 기업의 경영에서 비롯된 문제인데 그걸 왜 ISD 정부가 책임져라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정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했다. 네. 이런 논리를 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또 하나는요. 중국의 한 개인 투자자인데 이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금융회사로부터 수천억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안 갚았어요. 담보를 다 날렸어요. 근데 그 날린 담보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 결과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를 한국 정부가 제대로 안 해줬다라는 이유를 댔거든요. 이런 이유들은 사실은 갖다 붙이기가 어렵죠. 그러나 ISD라는 그러니까 FTA나 BIT라는 거를 우리가 존중하는 차원에서는 이런 식의 무모한 이 문제 제기나 소송이 앞으로 줄을 이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좀 정교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무모하게 정부가 행정지도하고 또는 뭐 관치금융 뭐 이런 거 했다가 바로 이런 식으로 발목 잡힌다는 거를 정부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현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정부 책임을 결국은 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사람을 잘 보내고 관리 감독을 잘 하고 그럴 사람들을 보내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뭐 이제 검사 출신들이 많이 가니까 더 잘 들여다 볼 수 있을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을지 그건 좀 봐야겠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엊그제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라면값 내려라. 경제부총리가 나서가지고 얘기했던 거. 그로 인해서 라면 회사들 주가가 막 흔들리고 추락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 개입이 나중에 이런 시비의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투명성을 높여라, 공정성을 높여라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에 있는 참모들의 사고 구조는 그냥 지시만 하고 자기들이 맘만 먹으면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데서 사소한 시비, 빌미를 줄 수 있다 지적해야죠. 예, 오늘은 엘리엇 문제 살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윤경호 박사님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잘 되셨죠? 그리고 뭐 ISDS, 엘리엇, 론스타 뭐 어려운 것들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하나만 설명을 추가해 드릴게요. 이번에 재판부 역할을 했던 영어로 얘기하면 PCA 이거는 상설기구이긴 한데 이거는요. ICJ라는 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겁니다. ICJ.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고의 내전이 벌어졌을 때 밀로셰비치라는 인종학살을 자임했던 이 세르비아의 지도자 그를 전범으로 기소를 했잖아요. 그런 그 전범을 세웠던 게 국제 형사재판소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이거 말고 ICJ라는 거는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만 있는 유엔 산하의 기관이에요. 그거와 별개로 이 PCA는 어떻게 보면 상설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만 그때그때 투자 분쟁 또는 영유권 분쟁 같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당사자들을 불러 모아서 조정을 중재를 해주는 기구니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그 부분도 도움이 됐습니다. 꼬꼬미님, 윤경호 소장님 목소리도 설명도 너무 좋아요. 두둥님, 윤경호 소장님 오늘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레몬님, 이해는 잘 되는데 이해가 잘 돼서 답답한 마음이 더해지네요. 섬나라님 아이디 쓰시는 분, 너무 이해가 잘 돼서 화가 납니다. 유유 보내주셨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섬나라님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님, 레몬님 경제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데요. 골드님이 지금 5건이나 더 중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정경유착이 그만큼 후진국 수준이라는 증거 같습니다. 검사들이 자기 할 일을 못한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우리가 93% 승손이 뭐니 하는 이런 말장난 알아챌 수 있고요.
우리 국민 세금 1,300억이 나가게 생겼는데 기업 사냥꾼 맞서 잘 싸운 정부, 피해 규모 부풀린 엘리엇은 굴욕. 이런 게 가짜 뉴스입니다. 이따의 기사가 못 치도록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과 함께 국정농단이 부른 1,300억 청구서 논란 짚어봤습니다. 윤경호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이해가 잘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